당원 여러분, 한국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제8회 한국스포츠당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KBO의 지난해 총 수익이 9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만큼 KBO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의 수익은 KBO의 5분의 1 수준인 200억 원에 그쳤는데요. 야구와 축구가 참 많이 다르네요. 축구는 프로 대신에 아마추어와 국가대표 경기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가 366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대한야구협회는 아예 수익 집계를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광저우 헝다의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AFC 챔피언스 리그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매너 없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리피 감독은 이탈리아 리그죠. 이 세리에 A에서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의 지휘봉을 잡았었고요.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했던 이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지금은 이 중국 광저우 헝다를 맡고 있는데요. 이 전북 현대와의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전에서 이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 전날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는데요. 이 헝다 팀에서는 아예 아무도 이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 경기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 공식 순서를 무시하고 이 본인 마음대로 중국 기자들을 지명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이 무례와 무식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도중에도요, 이 전북 선수들에게 호통치는 아주 막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인격은 명성이나 학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꽤 만나보니까 의외로 인격 파탄인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리피 감독도 이런 범주의 사람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3회 연속 올림픽 톱10, WBC 준우승, 월드컵 16강, 원더풀, 뷰티풀. What the fuck is this? 한국 스포츠 정말 잘 나가고 있나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서 프로야구에서도 승부 조작을 벌였다는 농구 감독과 심판 사이에 관례적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비인기 종목 메달 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체대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 운 좋으면 180만원짜리 비정규직. 협회 운영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국가대표 훈련비 뺑땅 치다 걸리고 그리고 운동할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1% 운동기계만이 필요한 초엘리트 스포츠. 니들이 스포츠를 아세요?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동계 올림픽 도전을 다룬 영화이죠. 이 쿨러닝 기억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우리나라 스키점프 대표팀 얘기를 다룬 영화 국가대표는 잘 아시죠? 오늘 이슈에서 이 영화 같은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장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 동계 스포츠 썰매 종목 개척자인 강광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국 농구를 대표했던 공룡센터 서장훈 선수가 은퇴합니다.
이 서장훈 선수 90년대 농구 대잔치에서 한국 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이죠. 프로에서도 한국 농구를 대표했던 레전드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장훈 선수 알고 보면은 그렇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선수입니다. 냉정한 승부사였고요. 또 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던 이 서장훈 선수였습니다. 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오피니언은 이 나진군의 야구 세상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시범 경기 궁금하시죠? 오베이스볼의 나진군 대표를 모셨습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여러분, 이 봅슬레이 아시죠? 아마 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강철로 만든 썰매를 타고서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인데요. 이 최고 시속이 130km에서 140k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7일하고 8일에 이 아메리카컵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대표팀이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했죠. 자, 알고 보니까 이 금메달이라고 다 똑같은 금메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봅슬레이 대표팀의 금메달은 마치 이 유럽 선수들이 우리나라 천하장사 씨름 대회에서 우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봅슬레이뿐만이 아니라 이 스켈레톤 같은 이 동계 스포츠 썰매 종목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척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이 한국체육대학교 강광배 교수 모시고요. 이 봅슬레이 금메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네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거지만 이 교수님한테도 이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 예, 그러신가요? 다시 한번 예, 소리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먼저 이 금메달 따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이 금메달 예상을 하셨나요? 아, 이번에 메달 딴 선수들이 2010년에 그 올림픽 끝나고,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이제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스타트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연습장이 평창 알펜시아에 그때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예. 그 전에는 훈련하려면 이제 스타트 훈련도 외국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던 게 이제 아메리칸 컵에서 은메달, 동메달 2008년에 땄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된 선수들이라서 운동 기량이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이때쯤 되면은 아메리칸컵, 대륙컵에서는 이제 메달이 나와야지 않나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아, 역시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봅슬레이 종목이 들어오고 선수들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분이니까 이 정도 되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군요. 네네네. 우리나라 이 봅슬레이 역사가 한 15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스타트 훈련만 할 수 있고, 자, 그래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이 금메달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봅슬레이 썰매 종목이 이제 총 3종목이 있어요. 누워 타는 이제 누지 종목이 있고, 스켈레톤이라는 종목 엎드려 타는 게 있고, 이제 봅슬레이가 있는데, 썰매 종목, 그러니까 그 세 종목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1995년 누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누지 선수들을 이제 뽑아서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나가노 올림픽에 출전하고 난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선수가 더 나갔다 왔는데 이후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오스트리아 인서부르크로. 아,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을 이제 접했습니다. 예.
2002년 솔렉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동계올림픽 저 평창 동계올림픽이 3번 만에 유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2002년부터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하려고 이제 저희 이 정부에서 강원도에서 이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계 스포츠가 저변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선수가 없는 종목이 이제 봅슬레이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봅슬레이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2003년도에 강원도 그 도청 그 실업팀을 이제 썰매기 실업팀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선수는 뭐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봅슬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직접 선수 생활을 하셨었죠? 네네네. 선수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그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는 우리가 봅슬레이를 추천을 못했어요. 이제 그 뭐 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봅슬레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토리노 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봅슬레이 한번 집중을 해보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 그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 7년 정도 되는 역사이군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 경기장이 없잖아요. 그 경기장은 이제 전 세계에도 16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동계올림픽을 했던 곳만 있는데 이제 워낙 또 이 경기장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후 활용도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이제 2018년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무조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테스트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이제 본 경기장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훈련을 하려면 지금도 무조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유럽에서 전지훈련한 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럽의 전지훈련도 뭐 비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시니까. 예, 이 원윤종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예, 뭐 유럽에서 이번에 그 전지훈련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예, 뭐 유럽 전지훈련도 뭐 비용 문제 때문에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만큼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개 이제 경기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게. 예.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북미에는 지금 뭐 캐나다, 캘거리 하나, 밴쿠버에 하나, 미국에서는 솔렉시티 하나하고 레이크 플렉시티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개는 다 유럽에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이제 아시아 일본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경기장을 다 타기 위해서는 최소 걸리는 시간이 완벽하게 타기 위해서는 한 5년 이상 걸려요. 예.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이제 3년 차, 원윤 선수 3년 지금 봅슬레이 탔는데 이제 북미 쪽에서 훈련을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럽 전지 훈련 가서 다른 코스를 타보니까 이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지훈련 비용 문제인데, 사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이제 봅슬레이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서 이제 스폰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선수들은 전지훈련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훈련을 다닐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예. 다만, 동계 하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는 종목이 저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실업자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럼 루찌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업팀이 있나요? 네? 루찌나 뭐 스켈레톤이나 아니면은 이 동계 종목의 다른 썰매 종목의 실업팀은 현재 있습니까? 지금 썰매 종목 루지 스켈레톤도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래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 선수들도 있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대표 수당이 예. 지금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일수에 따라서 다른데 6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훈련 외에는 안 하면은 수당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몇 명입니까 선수들이 현재 예. 지금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 14명 있습니다. 예. 국가대표 선수만 14명입니까? 아니면 전부 선수 저변이 1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여보세요? 예. 국가대표 선수가 14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총 봅슬레이 선수가 국내에 14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대표팀, 그러니까 일단 국가대표 선수로는 돼 있는데 예. 이게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다른 타 종목처럼 안정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죠. 실업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무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그러면 3년 갔다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한 2년 남겨놓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경기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이 봅슬레이는 상무에 아직 TU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원은종 선수 같이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도 나이가 되면 군에 그냥 일반 병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루찌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도 이 캐나다 선수를 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 평창에 대비해서 기업에서 좀 후원해주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이제 유치위원회에서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동계올림픽 유치된다면, 동계 스포츠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우리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수들은, 아직 그걸 직접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스폰을 해준 건 지금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비도 새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5년밖에 안 남았고. 근데 경기력이라는 것이 단 하루 1년, 2년 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투자를 하고 또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자 문제라든지 장비 선수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메달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점치는데 지금 현재 썰매 팀 봅슬레이 스켈레톤 누지를 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일단 선수층이 그렇게 좀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다른 종목처럼 그렇게 원활한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무팀도 없고 실업팀도. 그러니까 새로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가 되고 실업팀 안정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적다는 얘기죠. 한 가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원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 봅슬레이에 입문하게 됐나요? 스카우트를 하신 건가요? 권유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할 때는 그냥 제가 좋아서 했잖아요. 누가 뽑아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제 4인승으로 출전했는데 그 당시에 김동현 선수라고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브레이크맨으로 나간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어떻게 뽑았냐면은 선수층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 이제 봅슬레이 연맹을 만들고 서울 대학
체육 관련된 대학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체육학과 학생들 중에 선발했던 제1호가 김동현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밴쿠버 올림픽 끝날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꼬시고 해서 이제 선수를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예. 김동현 선수한테 좋은 선수 있으면, 김동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이 썰매 종목을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자, 국가대표 선발전이 언제 있으니까 우리가 좀 좋은 선수를 뽑아보자. 예. 주위에 좀 순발력 있는 선수들 추천을 좀 하자. 그때 이제 원용준 선수를 추천을 했었어요. 몇 명을 더. 그래서 2010년에 그러니까 한 3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선발전에 참여했는데,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선발전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전에서 이제 뽑기 시작한 이게 1호입니다. 아, 네, 원용준 선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경기력이 좋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가 좋아서 했던 거 누가 검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강 교수님도 스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선수들은 다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런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일단 이제 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비용은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나 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것이 실업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뭐 첫 발을 내디신 분인데 이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까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전화 연결했던 강광배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돈키호테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봅슬레이를 한다고 그랬죠. 뭐 그 당시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직은 이 TV로만 보는 경기인데요.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봅슬레이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은 역시 이 선구자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강강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연기, 여왕의 귀환, 압도적 우승.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보도한 내외신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외에도 이 워싱턴 포스트가 범접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했고요. AP통신은 모든 영혼을 담아서 연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만큼 이 김연아 선수가 잘했다는 얘기인데요. 언론이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신격화하고 또 지나치게 기대감도 높이죠. 김연아 선수의 땀과 노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는 것이 김연아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러운 공을 던지겠다.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 선수의 말입니다. 김병현 선수 지난해 최악이었었죠. 올해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서 처음으로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4이닝 무안타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김병현 선수 스피드보다는 타자들이 치기 힘든 이 더러운 구질의 공을 던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더러운 공, 지저분한 공은 회전이 많이 걸려서 타자 앞에서 변화가 심한 공을 얘기하는 야구계 속어입니다. 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김병현 선수 원래 공이 더러웠습니다. 자기 공을 찾아야죠. 눈 감고 귀 닫고 계획대로 간다. 이 K리그 클래식에서 포항의 황선홍 감독 말입니다. 외국인 선수 없이 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포항이 시즌 초반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 경기에서 수원을 2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날 경기가 정말 화끈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본능 불살랐는데요. 고올 때만 5번 맞추는 공격 축구 선보였습니다.
이 황선홍 감독 어린 선수들 성장시키면서 이 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스쿼드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눈 감고 귀 닫고 계획대로 간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신 지키고 계획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신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이 팀이 잘 나갈 때는 뭐 하나도 모릅니다. 이 팀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데요. 황선홍 감독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농구 KT의 서장훈 선수가 내일 은퇴를 합니다. 이 서장훈 선수의 은퇴를 지켜보는 농구 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또 이 서장훈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서장훈 선수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훈련 중에 전화를 받으셨죠? 네네. 이제 지금 막 끝났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네. 내일 경기를 앞두고 오늘도 훈련을 하고 있는 서장훈 선수인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이제 뭐, 특별한 심정은 없고요. 그냥 담담한 마음입니다. 예. 네. 한 20여 년이 좀 넘었죠, 선수 생활한 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돼 가는군요. 농구 선수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아쉬움이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예. 항상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예. 그런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수로서의 기록이나 선수로서의 업적은 당연히 이 한국 농구사에 따로 남을 이 서장훈 선수인데, 이 서장훈 선수 본인이 특별히 이 설정했던 원칙이나 나는 이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표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 특별한 원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는. 예. 그런 좋은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예. 꼭 그렇게, 되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은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잘하려고, 최선을 제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예.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아주 썩 만족할 만큼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본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도 예. 모든 게 다 아쉽고요.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농구 최고의 센터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서장훈 선수 좀 아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인기만큼이나 또 이 비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글쎄. 열심히,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예. 좀 승부에 이제 조금 집착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좀 강하게, 또 항의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격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 제 생각에는 선수는 코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가장 진정한 팬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 불편하셨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 판정에 대한 항의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서장훈 선수 생각에 본인 생각에는 이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또 그거를 좀 불편하게 보셨을 분도 뭐 있고 또 그러니까요. 뭐 그거를 뭐 제가 다 그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근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는 하여튼 좀 제가 제 진심으로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서장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농구 팬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서장훈 선수가 높이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은 워낙 이 서장훈 선수가 이 두드러진 선수였기 때문에 집중 수비도 많이 받아야지 되고, 파울이나 반칙도 워낙 많았고, 심판 판정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뭐 근데 이제 다 지나온 얘기니까요. 뭐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저도 뭐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좀 불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와서 생각해 보면 또 뭐 그런 일들도 하나의 어떤 뭐 제 선수 생활의 그 추억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살겠습니다. 그 뭐 다른 얘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수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글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그 과거 농구대잔치 때 제가 그 버저비터 넣었던 대학 시절이었었죠 그때가. 그 시합들 많이 기억해 주시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 땄을 때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KT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봉도 모두 이제 기부하겠다는 말도 했었었고, 그래서 그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을 정리하는 시즌이었는데, 이 KT에서 이번 시즌에 뛸 때 어떤 마음 자세였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미리 밝힌 바지만 뭐 마지막 시즌은 조금 제 개인의 이득이 아닌 그 좀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뛰겠다라고 미리 밝혔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뛰려고 했었고, 물론 뭐 KT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부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제대로 뭐 뛰었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뭐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은 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뛰는 시즌이라는 마음을 얘기해 주셨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서장훈 선수가 얘기하는 거나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과거보다는 많이 유해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좀 그런 걸 느끼나요?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제가 나이가 더 들고 했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예전이나 뭐 지금이나 크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평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조금 실천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당장은 뭐 조용히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텐데, 이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무언가 시작한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글쎄 뭐 아직 뭐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도 몸이나 마음이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쉬고 나중에 계획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딱 부러지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거죠? 글쎄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당분간은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그냥 일단 좀 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승부를 위해서 다투었기 때문에 쉬고 싶다는 마음이 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서정훈 선수 은퇴식 앞두고 정리하고 바쁠 일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 농구의 한 시대를 장식했던 이 프로농구 KT의 서장훈 선수였습니다.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스포츠를 연구하는 스포츠문화연구소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실 주최로 승부조작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현상 파악과 대책 마련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이고요. 관심 있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승부 조작 같은 이 사건 사고나 불편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스포츠계 어르신들이 모두 바짝 엎드리고 복지부동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계 일인데도 이 스포츠계 목소리는 전혀 안 나오게 되고요. 이 스포츠계가 그냥 수사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입니다. 네, 한국스포츠당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100.3MHz 관악 FM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관악 FM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팟캐스트로 들으시려면 인터넷에서 최동호의 한국스포츠당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포츠당 아이블로그나 스포츠당 팟빵이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오늘 오피니언은 이 나진균의 야구 세상입니다. 이 나진균 대표가 오시다가 지하철을 반대편을 타셔가지고 방금 부랴부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숨 좀 고르시게 해드리고요. 이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시범 경기에 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 역대로 보면은 시범 경기에서 좋은 성적 거둔 팀이 오히려 이 페넌트 레이스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시범 경기의 저주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범 경기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자, 국내 유일의 정통 야구 잡지 오 베이스볼의 나진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숨 좀 고르셨나요? 예, 이제 좀 골라졌네요. 이거 참. 지하철을 거꾸로 타시고. 좀 전에 이제 오베이스볼 소개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베이스볼이 국내 유일의 정통 야구 잡지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통 야구 잡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요? 없으니까요. 유일이니까. 그렇죠. 예. 거의 희소성이 있는 거죠.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범 경기에서 보면은 제 기억으로도 이 시범 경기에서 잘 나가는 팀이 막상 이 페넌트 레이스 들어가면은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시범 경기는 말 그대로 그냥 탐색전이라고 봐야죠. 특성상. 예. 시즌을 앞두고 이 선수를 전력화할 수 있을까? 예. 이 선수는 작년에 재활을 했는데 예. 올 시즌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뭐 탐색전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시범 경기에서 홈런왕하고 시범 경기에서 1위하고 그 지금까지 아마 시즌에서 지켜진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승패의 초점이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들 테스트해보고 이런 게 이제 시범 경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시범 경기의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런 면으로 보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시범 경기에서 잘 나가는 팀은 그럼 그 팀은 뭔가요? 그냥 전력 질주해가지고 시범 경기에도 모든 거 쏟아붓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촌스러운 팀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촌스럽죠. 네. 그렇죠. 시범 경기에서 전력 진주하는 거는 좀 촌스럽다. 그렇죠. 뭔가 조금 그렇죠. 예, 강남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 뭐 초중고 대회에서 저기 시골 팀이 올라와가지고 예선에 모든 거 쏟아붓고 올라가는데 정작 믿었던 선발 투수가 피곤해지는. 예. 이제 강남 스타일은 아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시범 경기나 이 컨디션 조절할 때 선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투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뭐 70%의 힘으로 던졌다, 80%의 힘으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궁금해져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베스트의 70%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그게 진짜 그런가요? 그 뭐 배터리도 아니고 그 수치를 어떻게 재겠습니까? 그냥 감으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제 본인의 느낌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아무래도 그 숫자와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숫자로 이제 좀 말을 좀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뭐 70, 80%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제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 감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꼭 따져가지고 70%냐 72%냐 이렇게 따지는 제가 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 감입니다. 그 느낌이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보면은 그 시범 경기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이 페넌트 레이스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 3월이나 4월에는 타자들이 투수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3월이나 4월 타율만 보게 되면은 뭐 가끔가다 4할 치는 타자도 있고 3할 치는 타자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투수들이 타자들보다 몸이 늦게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투수들이 타자보다 몸이 늦게 풀릴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날씨 때문이죠. 그 박찬호 선수가 1995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 메이저리그 첫 승을 할 때 4월 달에 이제 시카고 컵스하고 경기에서 이제 첫 승을 했는데, 그 경기 기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4월 달인데 무슨 공을 던졌는지, 변화구 같은 경우도 전혀 이 손으로 그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추워서? 그렇죠. 추워서. 뭐 다행히 첫 승을 거두긴 했는데, 날씨가 춥다는 거는 투수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이 손이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아주 민감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이 시즌 초반 추운 날씨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굉장히 그 야구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가 추워서 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타자도 똑같이 추운 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 나드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감 잡기가 어렵다는 게 특히 이 손끝, 그렇죠. 아주 미묘한 그런 감각. 그럼요. 그거 굉장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투수들이 얘기할 때 그 뭐라고 하나요? 이 손끝 맛이라고 하나요? 공 잡았을 때 느낌 같은 거를 아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손끝에 실밥 좀 채이는 날, 잡히는 날, 이런 날 이제 죽음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밥이 채이는 날, 그런 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고 뭐라고 할까? 착착 감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 이제 운동을 하면 사람의 인체라는 게 이게 뭐 신체가 당연히 이게 좀 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늦어가지고 저쪽에서 막 뛰어왔더니만 손이 좀 촉촉해요. 오늘 제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손에서는 이 공이 아주 그냥 착착 감기죠. 근데 이게 추운데 막 떨다가 막 추운 날씨 한 10분 정도 밖에서 걷다 들어오면 이 손이
말라 있죠. 건조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손끝에 그 컨트롤이라는 게, 예. 그 실밥에 얼마만큼 내가 손끝에 약간의 그 미묘한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 투수가 정말 백승 투수가 되고 또는 2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투수가 되고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투수는 굉장히 크죠. 야, 그럼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 투수가 타자보다 날씨에 더 민감할 수 없는 이유, 그 비밀은 손끝에 있습니다. 손끝의 감각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에 그 시범 경기에서 어느 팀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NC죠. NC요. 프로야구 예. 최초의 구구단이니까. 예. 네. NC가 뭐 그 NC에 대한 얘기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 네. 얘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평도 있고 네. 그래도 역시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좋다는 거는 희망사항이겠죠. 예.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다운되지 않기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리그의 이 평균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NC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걱정되신다? 네. 사실 그 30년 넘게 특히 뭐 삼성, 롯데 같은 팀들 그 쌓아온 그 노하우나 그 전력이 계속 그 쌓여진 것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과연 NC가 올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의 지금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이제 전주훈련 가가지고 땀 쭉 빼고 와서 이제 시범 경기 들어가잖아요. 이때쯤이면은 시범 경기 하면서 선수들의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간단하게 컨디션 조절이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본 시즌을 대비한 컨디션 조절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범 경기가 탐색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1군과 2군 선수들 간의 그 분리가 명확해집니다. 경기가 마치고 일주일 흐를 때마다 그 26명 엔트리에 들어갈 선수들을 점점 골라내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범 경기 자체도 감독이나 이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보면은 다 훈련으로 보겠군요. 그렇죠. 선수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혼자 오버해서 막 치고 달리고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이 김웅룡 감독이 넥센을 보고서 우승 전력이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물론 덕담이겠죠. 덕담인데 저는 은근히 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넥센이 이제는 뭐 이 과거처럼 무조건 뭐 잡아야 되는 팀이다, 하위권 전력이다라고 이제 치부하기에는 만만찮은 전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김웅룡 감독님 그 주장에 예. 한 숫자로 꼭 따지자면 한 80% 동의합니다, 저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요? 넥센. 지난 시즌 뭐 야구 팬들 누구나 다 보셨잖아요. 예. 네, 넥센이 지난해보다 전력이 나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력 손실이 없었다.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지난해 그 주 전력이었던 그 젊은 선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어떤 그런 경험을 쌓고 예. 갈수록 경험치를 늘려가면서 이제 힘을 길렀거든요. 예. 올 시즌부터 아마 넥센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넥센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선수가 아닙니다. 염경엽 감독인데요. 잘 아시죠? 비슷한 동년배니까. 네, 동기입니다, 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좀 치밀한 스타일이죠. 치밀하다. 네, 뭐 본인이 감독 될 때 이제 본인 어떤 선수 시절 10년 넘게 해왔던 그 노트의 어떤 힘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을 테고 그 치밀함이 아마 신인 감독이지만 결코 무시하지 못할
예. 그런 어떤 저력을 올해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은 스몰볼입니까 아니면은 빅볼입니까? 연경학 감독이 적절하게 섞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성격으로 보면은 뭐 쪼잔하냐 아니면 통 크냐. 네. 그 몸은 마른데 예. 비쩍 말랐는데 통 큽니다. 통 큰. 올해 야구하면 넥센 야구 재밌을 겁니다. 넥센에 좀 궁금해지면서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감도 주시는 그런 나중균 대표의 말씀이었고요. 그 WBC에서 우리가 좀 부진했잖아요. 네. 저는 혹시나 이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이 WBC 후유증에서는 우리가 좀 빨리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 이 최정하고 정근우 선수 WBC 갔다가 부상당해갖고 왔는데 이제 이 회복해가지고 시범 경기에도 나갔다고 하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근우, 최정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지 감독 입장에서는 뭐 작전이나 팀 컬러나 이런 거 찾기가 가장 편하겠죠. 정근우, 최정이라고 하면 SK 전력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한 선수들이고요. 예. 포스트 시즌에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수들이죠. 전력이죠. 예.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SK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뭐 제가 당연한 얘기를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SK 얘기 나오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광현 선수 이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김광현 선수가 또 살아나느냐 아니냐가 SK의 커드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김광현 선수가 물론 이제 부상도 있었지만 슬럼프도 있고 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는데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제 젊은 선수고. 예. 근데 이제 그 어깨라는 것이 참 좀 투수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위고 일단 그 재활은 재활일 뿐이거든요. 예. 시즌이 시작이 돼서 예. 마운드에서 100% 자기가 공을 뿌리고 난 이후에 그 상태가 어떠냐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 거는 같아요. 예.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예. 사실 지금 올해 2013년 시즌 지금 분류에서는 어떻게 보면 SK가 지금 중간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중위권으로.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강, 4중, 3약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나진균 대표께서는 2강, 4중, 3약.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BC 대표팀의 이 타선의 응집력은 역대 최강. 역대 최강은 맞죠. 이제 그렇죠. 네덜란드 전만 그랬던 거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점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김광현 선수의 어떤 그런 존재감. 예. 굉장히 필요하죠. 김광현 선수가 100% 가동이 되면 SK 입장에서는 뭐 글쎄 2강이 아니라 이제 3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아까 그 재활은 재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보면은 이 의학적으로 재활 치료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 소견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는데도 마운드에서 던질 때 보면은 공이 예전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꼭 김광현 선수가 아니라 재활 치료 맞고 나온 선수들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번의 수술이나 이 재활 과정을 통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멘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공이 예전 같지 않은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거 겁나죠. 그 마운드에 올라가면 당연히 그건 겁나고요. 예. 뭐 과거에 이제 그 이대진 선수 같이 재활 뒤에 예. 페이스를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정말 그 앞길이 정말 창창한 대한민국을 짊어질 투수였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김광현 선수 그 재활 뒤에 그 등판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이 다가 아니라 재활 이후에 그 조정이나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 4호선은 사당 쪽으로 타고 오셔야 되는데 거꾸로 명동 쪽으로 타고 가셨다가 급하게 들어오신 이 나진균 오 베이스볼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 베이스볼이 국내 유일의 정통 야구 잡지라고 주장하시는 이 오 베이스볼 나진균 대표였습니다. 이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8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 시사에 관심 가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청취해주시는 교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재님 가라사대. 하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공부해라. 스포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봐라. 웃고 즐기기만 한다면 주머니 털리는 봉이 될 뿐이다. 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때론 패자의 눈물에서 감동을 받는다. 감동은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셋,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의 가치를 생각해라.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이 최선의 가치이다. 설익은 프로페셔널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프로의식, 결과중심, 승자독식,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보자고요. 스포츠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